75조 건축물 등 물건. 건축물 등이에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뭐 공작물, 뭐 구축물 이런 다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물건에 대해서 1항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죠. 어딨냐? 요 5항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1항 3호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재결이 필요하다. 수용 재결이 필요하죠. 반면 1호, 2호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그런 경우에 이전비가 너무 커서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오진 않는다. 소유권까지 가지고 오고 싶다면 재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됐고, 이전비 후 보상이 원칙이고 이전 불가능하면 물건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때 이전 가능성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증 고시일 이전이라면 보상 대상이 되고 사업인증 고시일 이후에는 보상 대상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법 25조 때문에. 그렇죠. 됐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특이한 거예요. 이런 게 모르면 그냥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인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가 있죠. 우리 몇 조죠? 시행규칙 몇 조야 이거? 기억이 안 나. 53조인가? 그렇죠. 최저 금액이 있죠. 판자촌의 불법 건축물은 뭐 판자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경제 가치가 빵원인데 아무튼 보상 600만 원인가 최저 금액이 있죠. 어쨌든 그런데 비주거용 위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아까 우리 말하기를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증 고시일 이전이면 보상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어디 있냐 여기. 위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 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인데,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법이 너무나 지나친 위법이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않는 경우, 이게 핵심은 거래의 객체입니다. 우리가 결국 재산권이 되려면 우리 헌법상 재산권 기억나시죠?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처분 가능성, 원칙적인 처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네, 거래의 객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손실보상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됐고, 사업인증 고시 전에 설치된 지약물이라 하더라도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네, 특별한 희생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요 그 비닐하우스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네, 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핵심이에요. 객관적으로 명백함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전비 보상, 물건 가격으로 보상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됐고, 잔여 건축물 같은 경우에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우리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 30배 그 골프장. 네, 골프장 우리 기억나? 100만 제곱미터 중에 10만이었나? 10만 제곱미터가 편입이 됐는데 그 안에 오수처리 시설인가 뭐 그런 게 들어있었죠. 어쨌든 그 오수처리 시설이 편입되게 되어서 그 100만 중에 10만 빠진 90만 제곱미터 외부 그 사업구역 밖의 골프장에다가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판례는 우리 법 75조의 2가 근거 규정이 되고 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전체를 하나의 영업시설로 본 거예요. 잔여 영업시설 뭐 그런 거랑 관련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넘어갈게요. 77조 영업손실보상 폐업. 영업손실보상은 요건이 일단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법한 건축물에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계속적으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이 일단 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이 되고, 그 다음에 폐업이냐 휴업이냐가 나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단계가 있다.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가 먼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휴업이냐 폐업이냐로 가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날짜,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날짜는 사업인증 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업인증 고시일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별 법률에서 나와 있다면 그 법률에 따른 날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일단 사업인증 고시일 그런 거고, 77조가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거잖아요. 1항이 영업손실이고 2항이 농업손실입니다. 네, 농업도 영업의 일종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사업인증 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알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수용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알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온 사람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까 우리 그 비닐하우스 할아버지처럼 그 사람도 보상이 될 건 비록 사업인정은 없었지만 아직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는 없었지만 기존의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을 통해서 공익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보상만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다. 알고 들어온 사람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다. 기존부터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던 사람만이 특별한 인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적 물적 시설 그 5일장 순댓국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 판례고 영업의 계속성 이거는 우리 그 제가 대구에 있는 모 유원지 기억나시죠? 언제야 그 겨울철 11월부터 2월까지는 레크레이션 업체가 뭐 수련회 같은 거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유원지로 무슨 랜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겨울철 이 시즌 동안의 영업 손실 보상은 레크레이션 업체가 이 무슨 랜드로부터 이 시설물 일체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차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해왔잖아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몇 개월이야? 4개월이죠. 매년 요 시즌 동안은 그 업체가 해왔다면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이 봄, 여름, 가을이라는 텀은 비어 있지만 매년 반복해왔다면 계속성을 인정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적법장소, 적법영업 계속적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계속성을 판단할 때 반복성 이런 걸 고려한다.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이거는 레크레이션 업체도 포함한다. 그런 내용이고 됐고 그러니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는 폐업 보상이 되는 거죠. 폐업 보상 대상이 되려면 이전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단지 주민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려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답안지에 쓰면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논리 전개해야 되죠. 됐고 배우지 상식. 우리 배우지의 개념을 아시죠? 배우지는 내 고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 뭐 도선 사업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섬이 있고 여기 육지 목포시였나? 육지가 있고 섬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페리선 운영하는 그런 도선 사업이 있었는데 요 인근에 도로가 이 다리가 생겨가지고 우리 고객들은 배우지는 섬이었어요. 이 섬에 우리 고객들이 살고 있었는데 섬 사람들이 다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페리선을 여객선을 안 타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여객선 도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영업손실보상 청구를 했는데 그때 배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사업구역 밖의 영업손실보상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배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여기 배우지가 상실된 경우에는 폐업보상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배우지가 존재하고 단순히 당신네 서비스와 영역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배우지 상실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폐업 대상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됐습니다. 79조 간접손실보상이 나오죠. 1항, 2항, 4항 간접손실보상 규정 유추적용할 수 있다. 우리 유추적용설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손실보상의 근거는 헌법 23조 3항이다. 근데 뭐 산정기준 산정 방법은 유추적용한다. 뭐 이런 순서죠. 이게 판례의 멘트입니다. 판례는 유추적용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판례는 직접 효력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손실보상의 근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손실보상의 근거는 법률로 해야 돼요. 우리 헌법 23조 3항에서 침해도 침해 수용 사용 제한도 침해도 법률로 해야 되고 보상도 법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몇 조냐라고 했을 때 시행규칙 몇 조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주거전비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몇 조냐라고 하면 우리 법 78조 6항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 54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상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법률. 아무튼 그런 거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거랑 산정 기준, 산정 방법이랑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직접 효력설을 우리 판례는 사실은 직접 효력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 때 설명드린 거로는 헷갈리니까 그냥 유추적용설로 가자. 가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유추적용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그런 거고 간접손실보상의 요건은 손실 발생의 예견성과 특정성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발생의 예상
손실이 발생할 거란 걸 쉽사리 예견.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범위가 특정돼야 보상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고 이의신청 83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30일이죠. 30일이 너무 짧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있었더니 아니다, 짧지 않다. 왜냐면 이 법에서 충분한 권리구제 절차와 의견 청취 절차를 충분히 두고 있죠. 그 정도 뒀으면 30일 결코 짧지 않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의견 청취, 그러니까 이미 이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당신 생각, 내 생각 서로 인지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굳이 뭐 날짜를 뭐 길게 둘 필요 있느냐? 길게 둬봤자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왜 그래? 이런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법 1조에 나오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랑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랑 두 개가 양자가 조화롭게 달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일이라는 짧은 날짜를 적용하는 게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 재산권 보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러면 30일은 문제 없다. 그런 내용이죠. 똑같은 맥락이 우리 85조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85조에 나오는 90일, 60일 이게 행정소송법에서 나오는 날짜보다 현재 짧죠. 짧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90일 1년인데 1년이 적용이 안 되고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60일, 이것도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다시 한번 기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60일이다. 네, 이런 게 소송법보다 짧지만 이 헌법소원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살아남았다. 물론 이제 그 헌법소원에서는 과거법에서 60일, 30일이라서 좀 아무튼 그랬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됐죠. 제가 지금 말한 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굳이 설명 안 할게요. 됐고, 네, 됐고.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네, 재결이 실효됐다는 건요, 재결이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재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위법하게 된 게 아니고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마땅치 않죠. 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됐고, 넘어갈게요. 환매권. 뭐야, 왜 85조 없이 왜 바로 환매권이 나와버렸지? 네, 뭐 뒤에 나오겠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여러분을 믿을게요. 환매권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알고는 있자. 환매권 존부 및 환매 금액 가능한 민사소송 우리 판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작년에 기출해 놨죠. 사업인정 전 후의 기준으로 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 거 됐고, 이거는 또 필요 없는 내용이고 됐습니다.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규칙으로 넘어갈게요. 맥락이 좀 없지만 그냥 따라오세요. 시행규칙 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고 핵심은 당해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제한은 배제한다. 당해사업과 무관한 공법상 제한은 반영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사실 분류를 하죠. 근데 그거 이전에 사실은 직접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먼저 고려 대상입니다. 이걸로 필터링으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 제한, 개별적 제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제한이라도 당해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거라면 배제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 제한이라고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실무할 때 신경 쓰세요. 최근에 재평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 평가를 했는데 잘못됐다. 네, 할아버지 평가사님께서 이제 기본적 사항을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일반적 제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영하는 게 아니다. 당해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용도소지 지역의 변경, 그런 거는 변경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됐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면 바로 알 법한 내용이죠. 넘어가고 칙 24조. 제가 이번 올해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괜히 신경 쓰이는 게 칙 24조입니다. 우리 법 70조 2항이랑 연결해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중에 불법적인 이용 등 이런 거, 불법 형질 변경 또는 무공화축물 부지 등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요런 판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산지 정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 사업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사업 완료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산지 전용 기간이 끝났어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산지를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근데 원상복구를 안 했으면, 아직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으면 이 경우에 원상복구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불법 형질 변경이에요. 하지만 불법 형질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현재가 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랄까, 기존에 자연림이었는데 지금은 뭐 토지 임야 상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현재 토지 임야 상태는 불법 형질 변경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연림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 관련된 법령에서 산지 복구 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황대로 토지 임야 상태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 거고, 증명 책임, 입증 책임 나온 김에 한번 설명드리면, 입증 책임은 항상 입증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 권리를 주장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자, 불법 형질 변경이라는 거를 입증하면 누가 유리해지죠? 사업 시행자가. 불법이니까 과거에 지금 상태 말고 과거의 상태를 가지고 낮은 보상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증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업 시행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입증 책임, 증명 책임 똑같은 말이고, 네, 입증 책임 문제가 나온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권리를 주장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 그런 거고. 넘어갈게요. 59조부터 간접 손실 보상들 쭉 나오는데, 사업 시행구역 밖의 대지 등에 대해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요 정도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요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간접 손실 중에서 이제 판례가 좀 그나마 누적되어 있는 것들은 요 정도. 59조는 사업구역 밖의 대지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편입되는 걸로 봐서 수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이런 대지, 이런 것 또는 농지가 교통두절, 경작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편입되는 걸로 봐서 보상한다. 그때 경작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기존에 뭐 장례삼을 심다가 이제는 배추밖에 못 심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경작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법 시행규칙 59조에서 말하는 경작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64조로 보면 1호가 배우지 3분의 2 이상 상실, 이건 폐업 대상이에요. 더 이상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호는 휴업 보상 대상이 되는 거고, 그때 배우지 상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내 고객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런 겁니다. 왜 두 번 들어갔냐? 죄송합니다. 됐고, 이제부터는 편집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냥 알아서 봐주세요. 이거는 처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1차 결정, 2차 결정이 있는 경우.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죠. 작년에 문제 2번이었나? 정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결정, 거부 결정의 통지가 있을 때, 이 거부 결정의 통지가 처분이냐 아니냐, 그 쟁점이 나왔었잖아요. 네.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결정, 2차 결정. 네. 처분의 개념이 있죠. 처분의 개념 지표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개념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권리구제 수단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2차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제 불법공부 안내를 했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피고 행정청도 2차 결정이 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처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그게 처분의 개념지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처분이 아니라고 해보면 문제가 되죠. 네. 이렇게 다 뭐 권리구제 방법 다 알려줬는데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권리구제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거야말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응성은 인정한다. 네. 마치 우리 법, 공인사법 30조에서 재결 신청 청구가 나오고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했을 때 항고소송으로 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재결 신청 청구 거부는 사실은 처분의 개념 지표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거 아니면 항고소송 아니면 권리구제가 안 되는데 어떡해? 라는 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해서 항고소송 인정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1차 결정, 2차 결정. 물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처분의 개념 지표에 부합하는지. 두 번째,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를 딱 단계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요 밑에 판례를 보면 나름 최근 판례들이 나오네. 네, 이게 우리 공인사법 시행규칙 48조 보면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이 통계 처리 표가 있어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농업손실보상,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농작물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특이한 작물의 경우에는 이 농작물 실제 인정 기준 여기 별지에 열거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거 가지고 와서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추 적용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복잡한 유대책 관련된 판례가 있죠. 요 집이 있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명의가 할아버지 명의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돌아가시면 이분의 배우자랑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피를 본 사람이 할아버지고,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들, 할머니랑 자녀들, 할머니 그 밖에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옛날 일이라 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80년 된가 그래요. 어쨌든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명의는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할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자녀들이 이제 배우자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판례 이 사실관계에서 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할머니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할머니가 유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해서 거주한 소유자니까 할머니가. 비록 명의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그건 행정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었지, 정상적인 상황이면 할머니에게로 명의가 넘어왔겠죠.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대해서 나머지 상속인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망한 할머니가 생전에 대상 가옥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안 살았어요. 자녀들도 공동상속인인데 자녀들은 거기 안 살았다고요. 할머니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근데 할머니가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계속 거주했다는 게 부정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할머니는 종전의 소유자다.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상속인, 그러니까 할머니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유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네, 유대책 대상자 요건을 판단하는 게 현실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거주를 했는지 소유자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이런 할머니처럼, 할머니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니까, 네,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요거는 조금 특이한 LH공사에서 하는 생활대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생활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이주대책, 주거대책, 이주대책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에게 집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 LH공사에서 하는 생활대책이라는 거는 LH공사가 워낙 공익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골치 아픈 게 영업손실보상이 제일 골치 아팠거든요. 저도 이제 보상 사이트 가면 제가 한번 예전에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영업손실보상 저거 하러 갔다가 뭐랄까, 임차인들,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차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도 거의 막 몇 달 동안 한번 잘못 발목 잡혀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LH공사도 하다 보니까 주로 트러블이 생기는 건 결국 이제 영업을 하던 세입자분들이더라. 그래서 LH공사 자체 매뉴얼로 생활대책이라는 자기들만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생활대책에서는 이렇게 이 사업에서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화해 영업자, 네, 유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화해 영업자에게 생활대책을 해주겠다. 다른 곳에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마련해주겠다. 라는 대책을 수립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장사를 하던 화해 영업을 진짜 하던 사람이 동생 명의로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정황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아니 사주를 봤더니 당신 명의로 사업했다가 망한다. 당신 동생이 복이 많으니까 당신 동생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럼 저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진정한 영업을 하던 사람은 이 본인인데 동생 명의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진정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단순히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가지고 한 거다. 네. 그리고 이게 뭐 LH공사 수립한 주거대책,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같은 것들은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한 거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LH공사가 수립한 하나의 플랜인데, 네.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지만 안 지켜도 되죠. 부득이하면 안 지켜도 되죠. 어쨌든 대적 구속력은 없다. 단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이 판례는 이 법 75조의 2 자녀건축물이랑 관련된 판례인데요. 골프장 판례입니다. 골프장인데 골프장 중에 일부 시설이 편입됐어요. 그리고 편입되고 남은 부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 판례는 자녀 영업 시설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편입된 부분에 있는 필수적인 시설, 그거를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 설치하는 공사비를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75조의 2에서 어딨냐 여기 2항이네. 뭐 통로, 어쨌든 추가적인 공사 보수비, 잠깐 2항이 있나? 2항이 여기죠. 이제 보수비,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정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사 비용, 요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로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 골프장 쪽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보수비 당신네가 우리한테 보수비를 주면, 그래서 보수비 1억을 주면 우리는 1억을 가지고 공사를 못 짓는다. 1억짜리 공사를 못 짓고, 왜냐면 이 건축비는 이제 주로 이제 부가세를 10% 붙입니다. 10% 부가세를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새로 시설을 지으려면 1억 1천만 원이 든다. 우리 계좌에서 1억 1천만 원이 나가야 되니까 부가세까지 보상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부가세는 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 판례입니다. 네. 부가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했을 때 부가세는 이 법 75조 2에서 하고 있는 보수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세법을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이 골프장을 영업해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그 중에 우리가 골프장 영업을 하면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에서 뭐 어쨌든 차감을 합니다. 매입세액에서 발생한 거랑 매출세액에서 발생한 거랑 부가세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퉁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가세 10%는 당신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고, 실무기준은 대적구속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그리고 재결할 때 평가를 하죠. 수용 재결할 때 이복수 평가를 하고, 이의 재결 가서도 이복수 평가를 하는데, 소송을 가면 또 이제 법원 감정인이 한 명이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은 어떤 걸 고를지 자기에게 재량이 있다. 네, 반드시 법원 감정인이 한 걸 채택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하다 보면 법원 감정인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으세요. 기수가 높으시고 과거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현업에서는 약간 좀 물러서 계시는 그분들이, 요즘은 이제 평가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성기를 누리시던 20, 30년 전에는 평가가 좀 달관법으로, 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사감정을 해서 사감정이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됐고, 넘어갈게요. 우리 보상법 인도 이전과 관련해서 대집행 안 된다. 뭐 LH공사 뭐 잉어 그건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집행 안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지작물에 대해서 1항 2호에 따라서 이전비가 넘어서 지작물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작물 소유자는 지작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넘겨줘야 되죠. 점유율을 넘겨줘야죠. 이건 그 잉어 그 판례는 아니네요. 이게 판례가 좀 바뀐 거거든요. 과거에는 인도 의무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2022년이잖아요. 최근 판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판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43조에 인도 이전 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전비 보상을 지작물에 대해서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의무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보상받은 이사비를 이전비를 가지고 이전 스스로 이제 소유자 지작물의 소유자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굳이 사업시행자에게 물건을 넘겨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네.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의무가 있고 인도 의무가 없다. 반면에 물건 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 지작물을 철거, 폐기 철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폐기 철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데 폐기 철거를 하려면 이제 점유를 넘겨줘야죠. 그래서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인도 의무를 진다. 근데 이전 의무는 없죠. 애초에 이전비로 보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니까 이전에 너무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물건 가격으로 보상받은 건데 이전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요거는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8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전 토지 건물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래처분 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방 빼야 된다 이 말이죠. 권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되고 나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 그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건 이 법 81조에 반하죠.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용 수익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한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토해내야 된다. 아니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다만 이런 경우 특히 요 2호가 중요하죠.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거전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거전비고요.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주거전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거전비가 들어가잖아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전비가 있잖아요. 네, 다른 건 다 해줬는데 주거전비를 안 줘서 못 나가고 있던 세입자. 그 사람은 주거전비 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게 불법으로 사용 수익한 게 아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주거전비 등 이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의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받고 나가는 거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됐고 요 내용은 제가 이 첫 문장 한번 보려고. 주거전비 등은 우리 법과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주거전비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우리 판례가 형성권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 문장이 형성권이라는 워딩이에요. 제가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판례가 형성권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판례가 강행규정이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제 형성권이라고 해도 되는지 강행규정이라고 해도 되는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쓰잖아요. 그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형성권입니다. 판례가 안 짚어주면 아닌 건가.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수목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수목 기억나시나요? 수목의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명인 방법이 기억나세요? 1차 때 배우나? 명인 방법. 어쨌든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원래 소유권이 임목의 소유자에게 있었는데 제3자에게 이전이 됐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임목의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을 토지와 독립에 이제 우리 그 있잖아요. 토지 위에 있는 활잡목 등은 이제 토지랑 일체가 된 걸로 보고 이제 막 그냥 자연림 같은 경우에 토지만 평가하잖아요. 근데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을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명패를 걸어놓거나 등기를 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데 명인 방법을 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별도의 보상 항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나 등기가 이루어진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별개의 보상 항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때 보상의 근거 규정은 75조 1항이 되는 거고 1항 맞나? 기억이 안 나네. 75조라고 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이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물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받은 제3자가 관계인이 됩니다. 지역물의 소유자가 관계인이죠. 어쨌든 그렇다. 사실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원래 토지가 있었고 그 위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어요. 근데 이 일대가 공유사업에 편입이 된 상황에서 첫 번째, 나무가 별도의 보상 항목이 되는가? 된다. 두 번째, 이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관계인은 누군가?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고. 요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랑 손실보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할 때, 네.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고 다른 개별적인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다른 개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립하고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때 그럼 돈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판례입니다. 이중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첫 번째고, 요거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빼먹어가지고 재결해서 빼먹었을 때에는 피수용자, 피보상자는 보상받는 사람은 어쨌든 재결이 내려졌으면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당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그 항목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재결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누락된 이 보상 항목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재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 거부 재결에 대해서 권리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보상 항목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보상 항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때 마치 우리 확장수용 청구할 때랑 같은 맥락으로 보증소로 간다.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라, 재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증소로 간다. 왜? 형성권이니까. 네. 재수를 다 충실히 따라오신 우리 충성 멤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예전공도 부지는 그냥 일반 도로로 보고, 일반 도로가 아니라 일반 토지로 보고 평가하죠. 됐고, 정확한 규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 사실상의 사도는 3분의 1.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조에서 정하는 대로 나지상정으로 일반 토지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공도 1호, 2호 외의 도로 부지, 예전공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토지로 보고 한다. 됐고, 요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2차 결정, 1차 결정, 2차 결정 그 내용 왜 두 번 들어갔네.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그 콩나물 재배 그 판례입니다. 이거 왜 또 두 번 들어갔지? 뭐야 이거? 아까 그 할머니, 죄송합니다. 편집이 중복으로 들어갔네. 요거는 이건 잘못 들어간 거고, 요거는 위법성의 조각이랑 관련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현행법으로는 구부공법, 옛날에 부감법이었죠. 구부감법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사법에서는 평가사 아닌 사람은 평가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형사소송에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등등에서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이라는 감정은, 법원 감정인에는 평가사 말고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축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분야의 전문가라면 다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금액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법원 감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평가사법을 위반한 겁니다. 일단 평가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징역의 대상이 되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위법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래 위법했지만 위법했던 부분이 깎여 나가서 결과적으로 형법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습니다. 평가사법에 반하지만 형법에 따라서 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평가 행위를 해도 적어도 법원 감정에 있어서는 위법한 감정행위가 아니다가 됩니다. 관련 법령의 검토는 우리 평가사법 10조를 이야기하면 되죠. 10조. 이렇게 우리 감정평가업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하는, 몇 조인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런 규정 소개하고, 우리 법 10조 소개하고, 하지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법인 등이 아닌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감정평가업에 해당되는 업을 했고, 하지만 법원감정에서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손실보상 시행규칙 48조를 보면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농업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요. 장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분.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농사하는 이제 청년 농부인데 나만의 특별한 테크닉을 가지고
이제 뭐 산섬 스마트팜에서 뭐 해가지고 특별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굉장히 큰 매출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장목별 단위 면적 땅 평균 생산량의 2배 이렇게 해서 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국유통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나는 특별한 농사꾼인데 왜 나를 실제 경작 소득보다 작게 주냐 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는 이렇게 시행규칙 요 단서 1호 요거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네, 이 영업손실보상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이나 비련칙에 반하거나 유의미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위헌이 아니다. 위헌 위반 명령규칙 심사를 제기했더니 아니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메인이 되는 보증서를 제기했어요. 보상 금액을 더 달라고. 실제 경작에 대한 소득으로 거기에 맞춰서 2년치를 달라 라고 주장했더니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이 위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했던 판례입니다. 국유통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이런 거 좀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봤고요. 뭐야, 미지급용지 왜 여기 나왔지? 보겠습니다. 미지급용지는 기존 사업에 편입되던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네, 이용 상황을 판단할 때 보상금 주지 않았던 기존 사업, 그 사업에 편입되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종전 사업이 시행되고 현실적 이용 상황이 변경됨으로써 오히려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현황 기준으로 한다. 약간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별다른 논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리가 없더라도 판례가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가야죠. 법조문의 해석에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판례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거죠. 네, 판사님들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뭐야, 또 두 분 들어갔네. 위법성 조각. 죄송합니다. 이것도 왜 두 분 들어갔지? 죄송합니다. 이것도 두 분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아, 면목이 없네. 비급편입 선정 기준은 아시죠? 용의 주지 주인지였나? 어쨌든 네, 계속 중복된 내용들 다 됐고요. 80페이지 비급편입 선정은 용의 주지 이걸로 가는 거고,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는 위법성 조각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평가세법에서 사실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나올 만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라서 좀 넣어놨고요. 요거는 맥락이 비슷해. 아까 위에 거는 우리가 봤던 판례고 밑에 거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조건부 평가랑 관련해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오인하지 않도록 등등등. 조건부 평가는 현실에서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타겟이 됩니다. 조건부 평가 현실에서 잘 하지 않는다. 요거는 평가법인이 부담한 성실 의무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 문제 풀이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명의되어 금지하면 자격 취소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자격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네, 제2항 1호에 따른 징계, 자격 취소는 12호에 해당되는 경우면 법 27조를 위반하여 이렇게 한 경우. 네, 어지간하면 자격 취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가 전세 사기꾼인데 평가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뻥튀기 시켜줘가지고 몇십억 불법 편취를 했던 그 평가사가 아직 자격 취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자격 취소는 잘 안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임대차 조사랑 관련된 판례예요. 우리 정원 문제 풀면서 이제 또 풀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 읽어보시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 관련 문제를 가지고 대한 문제를 한번 종합 문제에서 했었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그냥 패스할게요. 현저한 차이 보시면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 나오죠. 고의 또는 과실로 당시의 적정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까 평가를 하거나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내용이랑 우리 법의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랑 딱 매칭이 좀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 법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기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이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때 현저한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옛날 법에서는 1.3배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법에서는 예를 들어 뭐 보상법에서 10% 이상의 격차가 나면 재평가 대상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1.1배 또는 과거에 있던 1.3배 이런 것들이 현저한 차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상증세법에 보면 85% 그러니까 정당한 가치에서 15% 이상의 격차가 나는 경우에는 85%보다 더 낮은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시가 불인정 기관으로 지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15%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현저한 차이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네. 라는 쟁점이 있죠.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개별적인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그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담보평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지는지 안 지는지 뭐 이것도 종합문제에서 많이 했었죠. 패스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제 수업 안 들은 사람은 없겠죠. 뭐 있어도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런 분들까지 제가 모두 해줄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법원 경매에서 평가사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책임이 상당히 강하게 성립하는지 국가배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이죠. 그때 평가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750조의 민법 750조와의 관계 이런 거 잘 준비된 쟁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부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우리 이거는 행정 규칙도 아니죠. 협회 민간 이제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 사적인 단체에 해당하는 데는 협회에서 만든 토지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게 퍼블릭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협회는 우리 법 평가사법 33조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협회인 건 맞아요. 하지만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단체에 불과한 협회에서 만든 토보침은 대리 구속력이 없다. 어쨌든 그렇고 여기 밑에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닌가? 죄송합니다. 됐고 위에는 판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우리 평가사법 41조에 보면 과징금이 있죠.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다. 그리고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죠. 일부 감액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일단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고 액수만 바뀌었다. 소극적인 변경. 변경 처분의 경우에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 관련해서 쟁점이 됐었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끝났다. 해당 논점이 정리가 다 됐어요. 행기법 36조에서 3조 4항에서 나오죠. 이의신청을 거쳐서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처분이 소요 대상이 된다.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처분이 소요 대상이 된다. 변경이 없으면 원처분이 대상이 된다.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억이 또 안 나요. 30일이었나 90일이었나. 제가 머리가 아프고 나서 기억력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그렇고 이의신청을 안 거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극적인 변경, 적극적인 변경 그 내용이 됩니다. 됐고 표공 결정서 기재 내용상 성실 의무는 열심히 잘 해야 되죠.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그리고 개공의 정정의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고 등등등. 개공 담당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가능성. 개공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담보가치 금융기관에서 담보할 때 평가하지 않고 개공에다가 1.4배, 1.6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금액이 잘못 나가면 안 된다. 제가 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사복수 평가를 했어요. 이제 됐고 이게 개공이 중로각지를 기준으로 개공이 설정돼 있었어요. 근데 현황이 맹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맹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제가 검토를 맡은 평가서에서 맹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실제
단가가 더 낮았던 거죠. 그래서 국세청 필터링에 걸려가지고 재평가를 진행했던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제가 평가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개공을 바탕으로 담보대출이 나가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대출이 나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냐? 잘못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토지가격 비준표의 대적 구속력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됐고, 공무원이 산정할 때는 있고 그 이후에 후속 단계에서는 없다. 보상평가할 때도 없다. 일반 평가할 때도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대적 구속력은 없다.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토지가격 비준표가 항상 법이다 라고 해버리면 일반적인 평가를 할 때도 항상 비준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다. 위임의 범위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됐고, 요거 우리 제 최근에 파이널 1회차에 한번 파이널 1회차랬지 파이널 2회차 때 제가 예시 문제랑 냈었죠. 네, 행기법 36조와 관련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표공이랑 조세부가처분의 하자승계 인정이 안 되죠. 왜냐면 표공은 조세부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개공과 조세부가로 가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표공과 조세부가는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다. 표공과 수용재결은 인정된 경우가 있다. 예측가능성, 수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요거는 개발인 부담금부가 이건 우리 기출에 출제됐던 그 문제 됐고, 지금 갈수록 날림으로 가고 있죠.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이가 40대가 돼서 그런지 병원에서 좀 쉬라고 해가지고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준표 관련된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기준시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우리 기출에 나왔던 부담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할 때 환수 금액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과거의 개공과 현재의 개공을 가지고 차액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예전에 이거 됐습니다. 말이 길으니까 됐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알고 봤더니 비준표 적용에 하자가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개공과 과세처분의 하자 승계는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스킵할게요. 개공에 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냐? 안날 이튿날 1년,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인데 180일이 아니라 1년이죠. 365일. 안날 90일이 적용이 되려면 개공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날이 또 적용되려면 그 사람이 개공을 바탕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튿날 1년이 적용이 된다. 네, 그래요. 이튿날이 되려면 공시를 한 날이죠. 주로 이제 표공이 3월 말, 개공이 5월 말 뭐 이런 식인데 뭐 날짜가 좀 당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정 공시가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좀 두서없이 판례를 그냥 쭉 봤어요. 여기에 누락된 판례도 많겠죠. 제가 편집하다 좀 빠졌는지 어쨌든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좀 하고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뽀록으로 제일 중요하죠. 내 실제 실력보다 과대평가 받아가지고 뽀록 합격하는 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죠. 여러분의 뽀록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